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민혁명 얘기하면 가장 대표적인 시민혁명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우리 인권에 관한 것이나 지금 근대 여러 법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프랑스 혁명에 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혁명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간다면 시민계급의 주도, 요때 이제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는 부르주아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들의 주도로 절대 왕권과 그리고 특권을 보장한 신분 질서가 폐지되는 이런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봉건적 질서가 무너지는 거, 봉건적 체제가 무너지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런 시민혁명의 영향으로 민주주의가 드디어 정착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나폴레옹 전쟁이랑 관련해서 좀 본다면 국민국가라고 하는 게 좀 등장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근대 시민사회가 성립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는 게 바로 이 시민혁명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우리 앞서 봤던 사실 영국의 혁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민혁명의 전형적인 모습은 아닌데, 이 프랑스 혁명은 조금 더 전형적인 시민혁명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혁명 전에 이 프랑스의 신분 구성을 좀 봐야 돼요. 요 체제를 이해를 해야만 혁명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걸 보통 우리 얘기할 때 혁명 전의 프랑스는 이 절대 왕정 체제에서 이 앙셴 레짐이라고 하는 구제도의 모순이 나타나게 되는데, 영어로, 아니 영어가 아니죠, 프랑스어죠. 프랑스어로 이제 앙시앵이라고 하는 게 고대의, 뭐 낡은, 뭐 이런 뜻이고요. 오래된. 그리고 레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도, 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래된 낡은 제도, 구제도란 뜻이고요. 이 신분 체제를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국왕은 당연히 뭐 별개의 존재고요. 왕족들. 그리고 그 아래 특권층 제1신분이 고위 성직자에 해당이 되고, 제2신분이 이제 귀족입니다. 요들은 특권층이에요. 그래서 전 인구의 2%, 네, 얘들은 세금이 면제되고 간직을 다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 인구의 98%에 해당하는 제3신분은 시민계급, 농민,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해당되는데, 온갖 세금하고 이런 것들 특권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데, 거기에 참정권까지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에 참여하는 권한까지 없기 때문에 온갖 의무는 다하지만 실제로 주어지는 권리는 없는 상황.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계속 쌓여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신분 이런 질서, 아주 봉건적인 이런 체제에 대해서 시민계급의 개혁 요구가 엄청나게 쌓여갔겠죠. 그런 게 폭발된 것이 바로 프랑스 혁명으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절대 왕정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요 사람이죠. 태양왕 루이 14세라고 하는, 제가 요 그림을 볼 때마다 아주 경멸하게 되는데요. 당시로서는 아주 정말 화려함의 극치, 그리고 정말 엄청난 명품을 다 입고 계신 건데, 저 각선미 죽이죠. 아주 저 레깅스와 저 하이힐 요거는 제가 못 참아줄 것 같아요. 가발은 뭐 그렇다 칩시다. 저건 정말, 왜, 뭐 옷은 저 뭔가요? 약간 이불 뒤집어 쓴 것 같기도 하고 이런데 엄청난 명품이겠죠. 그래서 대단히 대단히 비싼 이런 것들을 다 걸쳤을 텐데 태가 전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약간 뭐 비율도 네 좋네요. 이런 이제 체제 절대 왕정이 무너지는 배경이 된 것을 좀 보면 되는데,
이 사실은 혁명 전에 이 프랑스는 이미 이제 왕실 재정이 계속 파탄난 상태였어요. 왜냐면 루이 14세 이제 퇴양할 때부터 자신의 아까 뭐 봤죠? 엄청난 화려한 극치 이런 걸 볼 수 있고 뭐 베르사유 궁전이나 이런 것들의 모습 보면 진짜 화려하거든요. 그리고 이 뭐 엄청나게 많은 파티나 이런 것들도 많이 열렸고 그래서 루이 14세 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재정에 좀 부담이 계속 쌓여가는 상태에서 루이 16세가 됐을 때는 거의 뭐 이제 거의 왕실 재정 파탄난 상태였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파탄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 프랑스가 또 미국 독립전쟁에 지원을 해줬어요. 자신들이 재정이 이미 파탄난 상태인데도. 참, 그런 상황에서 가뭄에 이제 계속된 전쟁, 루이 14세 때부터 전쟁 진짜 많았거든요. 프랑스가 거의 무슨 자기들이 지구 방위대 마냥 유럽에서 이러한 전쟁 이런 것들 다 개입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그 절정이 이제 루이 16세. 하필 이게 참 어찌 보면 마리 앙뚜아네트가 되게 불쌍한 게 루이 16세 이제 왕비로 이제 오는 바람에 온갖 이 왕실 재정 파탄에 오명을 다 뒤집어 쓰게 된 사람이 어쩌면 마리 앙뚜아네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마리 앙뚜아네트가 뭐 그런 얘기 했다고 하죠.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 뭐 여러 버전이 있어요. 뭐 쿠키 버전도 있는데 빵이 없으면 쿠키를 먹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아주 철없는 소리를 해서 전혀 서민들의 삶에 몰랐던 사치 아이콘이다. 뭐 이런 참 여러 가지 오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인데 실제로 마리 앙뚜아네트는 조금 마리 앙뚜아네트 입장에서 좀 변을 하자면 마리 앙뚜아네트는 그 당시 아주 잘 나가는 오스트리아 왕가의 이제 공주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아주 뭐 일반적인 서민하고는 전혀 다른 삶이죠. 그래서 엄청난 왕궁에서 사치라면 사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화려함을 당연히 몸에 익히고 살아왔던 사람이고요. 오히려 이제 프랑스에 왔을 때는 프랑스 왕실 재정이 너무 안 좋은 상태라서 마리 앙뚜아네트는 뭐 한편으로는 훨씬 뭐 검소한 생활을 했다. 뭐 이런 이제 썰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그냥 자기는 생활해 왔던 대로 뭐 사치를 누리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반 서민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사치스러웠을 수 있겠죠. 뭐 그런 어쨌든 뭐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지 않으면 되지 않아?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아? 뭐 이런 얘기 한 거는 뭐 누군가 지어낸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어쨌든 왕실 재정이 파탄난 상태에서 루이 16세가 과세, 그러니까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이제 삼부회라고 하는 당시 프랑스의 이제 의회 역할을 하는 삼신분 회의입니다. 삼부회, 삼신분의 이제 대표들이 모이는 회의를 삼부회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걸 소집을 했는데 당시 이제 특권 신분층, 아까 1신분, 2신분이 특권층이었죠. 그래서 그거랑 이제 제3신분 간에 좀 대립이 일어나요. 왜 일어났냐면 요거는 이 3부의 오래된 전통이지만 사실은 제3신분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불만이 컸던,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 표결법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뭐 의회에 뭐 입법된 의안이 있을 때 그걸 이제 표결로서 정하게 되는데 그 정할 때 이 3부의 전통적인 방식은 신분별 표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제1신분 대표가 한 표, 제2신분 대표가 한 표, 제3신분 대표가 한 표, 이렇게 이제 대표가 한 표씩 행사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특권층은 같은 편이잖아요. 짝짝꿍해서 2대 1로 제3신분은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언제나 제3신분에게 굉장히 불리한 게 이제 뭐 3부회가 운영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불만을 품고 이건 너무 우리에게 말도 안 된다. 인구도 훨씬 많잖아요. 제3신분이 98%인데 전체. 그래서 대표하려면 요거를 1인 1표제로 머릿수 표결로 바꿔야 한다라고. 그러니까 개인별로 한 표씩 행사를 하면 그러면 제3신분이 불리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꾸자라고 요구했는데
당연히 들어주지 않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제3신분들이 우리는 요 더 이상 3부에서 우리 너무 불합리해서 우리 있을 수 없다 해서 따로 그냥 자기들끼리 국민의회를 구성을 해요. 그래서 그게 요 테니스 코트 왕궁 안에 테니스 코트에서 선언을 해서 이제 테니스 코트의 선언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당연히 국왕이 막 탄압하고 했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이 불만이 쌓여간 것을 폭발시킨 것이 바로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입니다. 바스티유 감옥 이쪽에 왜 갔냐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면 바스티유 감옥은 당시 이제 이 구제도 그리고 억압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곳은 바로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그리고 훨씬 중요했던 것은 이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바스티유 감옥은 어쨌든 뭔가 죄수나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군대가 있었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무기고가 있었어요 지하에. 근데 그 무기고를 이제 탈취하게 되면서 그래서 무기고에 통해서 시민군이 무장을 할 수 있었다. 요게 좀 중요한 파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인권선언이 발표가 됐는데 이 인권선언의 내용은 우리 책에서 봤듯이 인간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국민주권,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이런 얘기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저항권이라든지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인권에 관한 것들을 거의 다 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봐야 될 것은 재산권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것은 당시 이제 제3신분에서 이 혁명을 주도했던 부르주아지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보장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연도가 굉장히 촘촘해요. 근데 우리 연도까지는 알 필요 없으니까 그냥 보면 되고요. 생각보다 아주 긴박하게 촘촘하게 돌아갔다라는 걸 좀 보기 위해서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법의회가 소집이 되는데 요건 1791년쯤에 온건파 그리고 이제 급진파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어요. 혁명 세력 중에서도 그러니까 온건파인 지롱드파가 먼저 주도해서 입법의회를 소집하게 되는데 요때부터는 주변국이었던 이제 오스트리아 그리고 프로이센이 혁명에 좀 간섭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혁명의 물결이 자기들에게도 들어닥치게 될까봐 이걸 빨리 혁명을 빨리 진압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좀 간섭을 하게 됐고 특히나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가 오스트리아 출신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오스트리아는 간섭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제 입법의회가 겁도 없이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하게 돼요. 이러면서 혁명 전쟁이 발발했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사실 전쟁을 한다는 건 시민들에게는 아주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이미 살기 힘들었는데 물가 상승이 돼요.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식량도 부족해지는 상황으로 생활이 너무나도 궁핍해졌고,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빵 사러 가는 거래요. 바게트 빵 사러 이제 해서 아침 사고 이렇게 막 하루 종일 먹을 걸 이제 구하러 가는 것인데 그런 게 안 되게 되는 거죠. 빵을 구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일단 돈도 없을 뿐더러.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파리 민중이 너무 배고파요. 막 너무 그런 불만이 쌓이다 보니까 왕궁을 습격을 합니다. 근데 요때 마리 앙뚜아네트를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지 않아?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제 더더욱 이제 이런 소문이 나면서 더더욱 빡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치와 향락 이런 상징물로 아주 악명을 뒤집어 쓰게 된 것이 바로 마리 앙뚜아네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습격한 이후에는 급진파, 자코뱅파라고 합니다. 얘들이 이제 국민공회를 구성을 하게 됐고요. 얘들은 국민공회를 구성을 하면서 이제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수립하게 됩니다. 공화정은 왕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당시 왕이었던 루이 16세를 루이 16세가 사실 요 혁명이 일어나면서 막 왕궁 습격하고 하는 사이에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오스트리아로 도망가려고 했다가 잡히면서 이제 결국은 이 기요틴에서 단두대에 댕강 잘려 나갔죠. 그리고 마리 앙뚜아네트도 똑같이 댕강 잘려 나가면서 아주 불운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이 국민공회에서 이 급진파에 주도했던 인물은 바로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앞서 이제 영국 혁명 얘기했을 때 올리버 크로멜처럼 굉장히 공포 정치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심했냐면 이 공포 정치가, 이 사람이 잡은 게 1793년 6월 10일부터 7월 27일까지거든요. 근데 요때까지만 거의 뭐 한 달 정도잖아요. 한 달하고 한 보름 정도 더 되는데, 요 시간 동안 요 사람이 공개 처형한 것만 1000여 명이 넘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죽어나가고 뭐 정책에 반대한다든지 반대파 이런 애들을 너무나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로베스피에르에 대해서 너무 부담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결국은 로베스피에르를 처형, 똑같이 단두대에서 또 댕강해서 처형시키고요. 한 명에게 권력을 몰아주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5명의 총재를 두는 총재 정부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 당시 이제 혁명 전쟁도 수행을 해야 되는 상황에 정치 경제적인 위기가 너무나도 심했고 이걸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전쟁도 계속 밀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항상 이럴 때 꼭 영웅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전쟁에서 계속 밀리다가 갑자기 영웅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이 전쟁을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영웅으로 등장을 하게 되면서 나폴레옹이 인기를 힘입어 쿠데타를 일으켜서 결국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요. 이때부터 통영정부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됩니다. 나폴레옹이 아주 정권을 잡은 다음에 개혁을 통해서 정치를 잘했대요. 그래서 정권을 좀 안정시켰고, 그리고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하게 되면서, 이름이 나폴레옹 법전이긴 하지만 우리 앞서 봤던 인권선언이나 이런 내용들을 법으로 잘 정리한 아주 중요한 이제 법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편찬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점차 인기가 많이 쌓여서 자신감을 얻었는지 자기가 황제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국민 투표를 거쳤는데, 거의 뭐 대단한 북한입니다. 거의 한 96% 정도 되는 찬성표를 가지고 황제로 압도적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때부터를 황제정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아주 촘촘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고 하는 사람의 저 개인적인 호기심도 있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냥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 나폴레옹 하면 아주 대표적인 요 초상화가 요겁니다. 근데 나폴레옹은 대체로 보면 말에서 내리지 않는 그림이 많아요. 보면 알겠지만 비율이 다리가 좀 짧은 것 같지 않나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폴레옹이 조금 뭐 작은 키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폴레옹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뭐 TMI예요. 나폴레옹은 사실 코르시카 섬이라고 우리 나중에 이탈리아의 통일 얘기할 때 보일 텐데, 이 이탈리아 쪽에 가까운 섬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프랑스가 갖고 있는 섬이라서 뭐 프랑스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탈리아에 가까운 사람이다. 그래서 보나파르트나 이런 이름이 프랑스어라기보다는 좀 더 이제 이탈리아 쪽에 가까운 이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프랑스인이지만 프랑스어를 좀 잘 못 썼대요. 그래서 프랑스어가 서툴러서 뭐 왕명 이런 거 막 내려보내고 할 때 철자를 아주 자주 틀렸다는 그런 좀 모자라 보이는 그런 특성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키를 좀 본다면 당시에 이제 OP의 2인치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피해라고 하는 게 좀 와닿지가 않아 가지고 5피트 6인치라고 하고요. 요게 이제 우리가 지금 쓰는 센티미터로 바꾸면 167.6입니다. 뭐 지금으로서는 좀 작은 것 같죠. 평균 키보다 훨씬 작은 모습인데 당시 평균 키로 좀 생각을 해보면 당시 프랑스의 성인 남성의 평균 키는 164였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평균 키보다 한 10cm 작은 건데요. 그러면 평균보다 컸으니까 이 사람 큰 거죠, 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나폴레옹이 좀, 그래도 자기가 좀 작은 거에 대해서 좀 의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럴 법한 게, 자신을 이제 보호하고 있는 주변에 경호 이제 부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들이 키가 너무 컸대요. 한 180 가까이 된 애들을 주위에 세워놓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비교가 돼서 너무 작아 보이니까 좀 존심 상해가지고 말해서 좀 잘 내리지 않고 이런 것들 뭐 얘기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나폴레옹 하면 빼놓지 않고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베토벤인데요. 베토벤이 나폴레옹이 이제 혁명 전쟁의 히어로로 떠올랐을 때 나폴레옹을 이제 모델로 해서 영웅이라고 하는 교향곡을 이제 펼쳐내기도 했는데 나폴레옹이 그 뒤로는 이제 되게 욕망을 보이면서 황제에 즉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베토벤이 영웅 교향곡을 지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를 하면서 펜을 집어던졌다는 에피소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유명해진 나폴레옹이 아주 유명한 명언 중에 하나는 대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고 이제 러시아 원정을 갔지만 대패했죠. 그러면서 이제 엘바 섬으로 한번 유배를 갔다가 나중에 이제 이 나폴레옹이 유럽 정복을 거의 했다가 이제 밀리게 되면서 이제 역풍을 한번 맞아요. 유럽 애들한테 동맹한테 반프랑스 동맹 애들한테 그때 이제 프랑스랑 전쟁을 이제 중에 하나가 이제 워털루 전쟁인데 요때 계속 이제 프랑스가 밀리다 보니까 나폴레옹을 다시 불러와요. 엘바섬에 가둬뒀던 나폴레옹을 다시 불러와서 복직시켜서 막 전쟁하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쟁에서 또 한 번 실패하게 되면서 이제 세인트 헬레나 섬 이런 곳에 유배를 갔다가 결국 여기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자연사라기보다는 좀 석연찮게 이제 비소라고 하는 중독이 되어서 이로 인한 위암으로 사망을 하게 됐는데 요 과정이 조금 그래요. 나폴레옹이 먹는 뭐 음식이나 뭐 물이나 이런데 조금씩 이제 비소를 타서 조금씩 이제 계속 쌓이게 돼서 결국은 그게 누적되어서 위암이 생겨났고 그래서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 자체는 뭐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한번 해보면 1789년에 국민의회가 구성이 돼서 인권선언을 발표했고요. 1792년에 그 사이에 이제 지롱드파의 입법의회가 잠시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자코뱅파가 또 주도하게 되면서 국민공회를 구성을 하고 이제 아예 공화정을 수립하고 루이 16세를 처형해 버리죠.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그 다음에 혁명 전쟁 총재 정부가 막 나타나고 했는데 총재 정부가 제대로 잘 수행이 잘 못해서 그런 상황에 전쟁까지 막 밀리는 상황에 영웅이 등장했죠. 나폴레옹이 등장하면서 전쟁을 막 승리로 이끌게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인기에 힘입어서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먼저 통령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국민투표를 거쳐서 황제로 즉위하는 재정이 시작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저 전개 과정은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폴레옹 전쟁의 유상까지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 전쟁이라고 하는 게 아까 보면
오스트리아랑 이제 프로이센이 굉장히 막강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애들 비롯해서 걔들한테서 처절하게 막아내는 좀 방어전의 형격을 원래 띄었어요. 근데 나폴레옹이 등장하면서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킨 다음에는 오히려 프랑스가 전 유럽 대륙을 이제 정복하러 다니는 정복 전쟁이 시작돼요. 그래서 당시 섬이었던 영국을 제외하고는 유럽 대륙 대부분을 다 정복해버립니다. 대단한 거죠. 완전히 자기 나라에서 방어한다고 막 쩔쩔 매던 애가 갑자기 엄청나게 힘을 키워서 오히려 유럽 대륙을 다 정복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영국을 좀 또 잡아야 되니까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대륙 봉쇄령이라고 하는 걸 선포합니다. 간단해요. 그러니까 유럽이랑 영국이랑 교류 못하게 막는 거예요. 교역이나 이런 거 못하게 막아서 어, 막아서 이제 영국을 고립시켜서 결국 굶어 죽이겠다.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당시 러시아가 요걸 어겨요. 몰래 이제 영국에 막 교육하고 하다가 걸려가지고 괘씸하다 해서 러시아를 침략했는데 실패해요. 그래서 엘바섬으로 먼저 유배됐다가 나폴레옹 빠지니까 전세가 완전히 역전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전쟁에 밀리니까 다시 이제 나폴레옹을 불러들여서 또 전쟁을 했다가 저기 워털루 전투에서 완전히 프랑스 군이 이제 패배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되고 나폴레옹은 거기서 위암으로 사망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자, 어쨌든 정복 전쟁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의 유산입니다. 이 전쟁 자체가 전 유럽에 끼친 영향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프랑스 애들이 당시 유럽 대륙 대부분을 정복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다니면서 이 병사들이 자기들 프랑스 혁명에 관해서 너무나도 자랑을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기본 이 혁명 정신이었던 자유, 평등, 박애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우린 아주 자유로운 나라야, 평등한 나라야, 박애주의자야 뭐 이런 거 막 얘기하고 다니니까 이런 것들이 전 유럽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우리도 이렇게 되고 싶어 이런 로망을 가지게 되고 그런 생각이 우리도 하면 되지 해서 자유주의 이런 걸로 좀 구체화됐고요. 그리고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제 프랑스에 맞서서 싸우다 보니까 뭔가 정신적으로 똘똘 뭉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민족이야 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 민족을 위해 싸우자 이렇게 막 똘똘 뭉치게 돼요. 그래서 민족주의라고 하는 걸로 구체화되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전쟁 이후에 이제 빈 체제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됐는데 그러니까 전쟁이 이 나폴레옹이 몰락한 이후에 프랑스와의 전쟁을 끝내고 나서 오스트리아 빈 있죠? 비엔나 하는 소시지 그 빈에 이제 모여요. 각국 유럽의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막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오스트리아의 수상이었던 메테르니히라고 하는 애가 주도한 회의고요. 여기에서 결정 내린 거 간단해요. 각국의 영토와 지배권을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되돌리자. 그러니까 체제나 이런 것들을 다시 옛날로 돌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고주의라고 해요. 복고. 우리 복고풍 하는 그 복고예요. 그래서 빈 체제가 빈 회의에 따라 빈 체제가 성립이 된 건데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많은 유럽 나라에서 다시 자유주의 이런 거 막 억압하고 왕정을 복고하는 이런 모습이 생겨나요. 해놓고 자기들끼리 좀 세력 균형을 중시하자 해서 서로 좀 침략 덜하고 이러면서 좀 도와주자 이런 얘기하면서 새로운 국제 질서가 좀 수립이 됐고 당시 각국 나라들에서 나타나고 있던 자유주의 운동 그리고 민족주의 운동 이런 것들을 굉장히 탄압하고 억압하는 아주 좀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그런 봉건 체제로 돌아간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요거에 맞서서 각국 나라들에서 여러 가지 뭐 혁명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일어나게 되는데 그거는 지금 보기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이제 프랑스에서 또 있었던 7월 혁명, 2월 혁명, 그리고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들, 이탈리아의 통일, 독일의 통일 이렇게 하면서 국민국가 이런 것들이 탄생하는 과정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했습니다.